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 하나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이 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놀라운 성장을 이어왔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문을 다시 열었을 때 모두가 기대했던 폭발적 회복은 오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베이징 중심가의 면세점들이 하나둘 없어지고 한때 세계인들로 붐비던 거리가 비어가는 모습을 보면 뭔가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지금부터 중국이라는 거대 경제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잡한 위기의 본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이 공항에 내린 여행자들이 제일 먼저 눈치채는 건 놀랄 만큼 한산한 입국장입니다. 예전 같으면 몇 시간이고 줄을 서야 했던 출입국 심사 카운터가 지금은 대부분 비어 있어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죠.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고 국경을 재개방했을 때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눈이 집중됐습니다. 14억 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글로벌 경제 전체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기 때문이에요.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분석가들은 중국 리오프닝을 2023년 가장 큰 호재로 평가했었습니다. JP 모건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5.8%까지 갈 거라고 내다봤고 골드만삭스는 한술 더 떠서 6.4%도 가능하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었죠. 놀라운 건 이런 낙관적 예측들이 모두 빗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정부가 기대했던 이른바 보복 소비 열풍은 나타나지 않았고 소비자들은 오히려 지갑을 더 꽁꽁 묶어버렸어요. 중국 최대의 쇼핑 이벤트인 쌍11 광군절 실적도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알리바바나 징둥 같은 거대 온라인 쇼핑몰들이 총 매출 숫자 발표를 아예 피할 정도로 성적이 좋지 않았죠. 예전 같으면 정부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어 시장 분위기를 띄웠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강력한 조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 시절에 봤던 것 같은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사라진 상황이에요. 핵심은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해온 경제성장 방식 자체에 한계가 왔다는 점입니다. 1978년 덩샤오핑이 시작한 개혁 개방 이후 40년 넘게 중국을 먹여 살린 성장 엔진이 더 이상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값싼 노동력으로 물건 만들어 팔던 수출 중심 모델에서 국내 소비로 중심을 옮겨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지방정부 빚이라는 엄청난 지러밭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더 문제인 건 시진핑 정부가 이런 구조적 한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옛날 방식만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로 깔고 건물 짓는 식의 인프라 투자 전략이 더 이상 효과를 못 내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매달리고 있어요. 최근 베이징을 다녀온 한국 사업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저녁 때만 되면 식당마다 외국 비즈니스맨들로 꽉 찼는데 지금은 중국 사람들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고급 호텔 투숙률도 급격히 떨어져서 5성급 호텔들이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할인 이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통 때 1박에 50만 원 넘게 받던 호텔이 지금은 20만 원 초반대로 가격을 내린 곳들이 많아요. 국제회의나 박람회 같은 비즈니스 행사들도 대부분 취소되거나 미뤄진 상태죠. 2024년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주요 국제행사의 73% 이상이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다른 국가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런 현상이 잠깐 지나가는 일시적 문제라면 다행이겠지만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면 중국 경제에는 더 큰 충격파가 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서비스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를 넘어선 상황에서 관광산업 침체는 치명타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해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짐작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제조업 생산의 약 31%가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 부품에서부터 전기차 배터리, 옷, 가전제품까지 우리 생활 속 거의 모든 물건에 차이나 메이드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만 봐도 최종 조립 공정의 97% 이상이 중국 공장에서 진행되어 중국 공장들의 가동률이 내려가고 수출량이 줄어들면 전 세계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되는 구조죠. 특히 한국처럼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중국 제조업 PMI 지수가 50 밑으로 떨어진 게 벌써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뜻인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 경제 위기의 시작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가 나옵니다. 전 세계가 문을 닫고 봉쇄령을 내리는 동안 중국은 반대로 수출 대박을 터뜨렸어요.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노트북이나 모니터, 웹캠 같은 IT 기기 수요가 폭발했고 이런 제품들 대부분이 중국 공장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마스크와 방역물품, 의료장비 수출도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때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런 수출 호황이 자기들 실력 덕분이라고 오해한 거죠. 실제로는 일시적인 수요 폭증과 다른 국가들의 생산 차질 때문이었는데 말이에요. 팬데믹 초기 중국의 수출액은 전년과 비교해 22%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과 의료용품 분야에서는 53%를 넘는 성장률을 보이기도 했어요. 이런 호황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팬데믹이 잦아들고 각국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중국 수출의 한계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미국과 유럽 소비자들이 서비스업 쪽으로 소비를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물건 구매는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여행이나 외식, 공연 관람 같은 곳에 돈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제조업 위주의 수출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수 시장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 충격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미중 무역 충돌까지 본격화되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올라가고 기술 이전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대중국 관세의 상당 부분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 붕괴는 중국 경제에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헝다그룹 사태가 터진 게 2002년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중국 정부가 적절하게 관리할 거라고 많은 이들이 믿었어요. 문제는 헝다만의 이슈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전체가 거품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컨트리 가든이나 에버그란데, 선양건설 같은 대형 건설 업체들이 연달아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들이 짓던 아파트 단지 공사가 멈춰서면서 이미 계약금을 낸 수백만 가구가 피해를 입게 됐어요. 중국에서는 완공도 안 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집단으로 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부동산 회사들의 자금 흐름이 지방정부 재정과 직접 연결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지방 행정부들은 재정 수입의 많은 부분을 토지 사용권 판매로 충당해왔어요. 개발 회사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지역 발전 사업과 공무원 급여를 감당한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런 수익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수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와요. 허난성이나 후베이성 같은 내륙 지역의 중소도시들에서는 교사나 의료진의 급여 체불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들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기는 어렵겠죠. 오히려 재정 상태를 회복하려고 각종 사업을 축소화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중국 부동산 시장의 크기를 보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전체 GDP의 약 26%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거든요. 건설업뿐만 아니라 철강이나 시멘트, 유리, 가전, 인테리어 산업까지 연관된 분야가 무척 넓어요.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 이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중국 정부도 이런 도미노 효과를 걱정해서 부동산 기업들을 함부로 파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돈을 대주자니 도덕적 해이 문제와 재정 부담이 걱정되고요. 결국 애매한 중간 상태에서 문제를 질질 끌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우유부단한 대응이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어요. 현재 중국에는 약 1억 3,500만 채의 빈집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한 가구당 평균 3.2명이 산다고 가정하면 4억 3천만 명 이상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양이죠. 이런 공급 과잉 상황에서 새로운 개발을 계속한다는 건 경제학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지방정부들은 다른 수입원이 없어서 여전히 토지 개발에 매달리고 있어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충격을 중국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일자리만 5,200만 개가 넘는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는 위험 부담이 크죠. 시진핑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도 경제 위기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집권 초기에는 부패 척결 운동과 구조 개혁에 집중했는데 2기와 3기를 거치면서 점점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공동부유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빈부격차 해소 자체는 좋은 목표이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압박이 크게 늘어났어요.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공개석상에서 비판적 발언을 했다가 한동안 모습을 감춘 사건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중국 최고의 기업가조차 정치적 발언 하나로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다른 기업인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안전한 범위에서 사업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혁신과 도전보다는 정치적 위험 회피가 우선순위가 된 겁니다.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도 중국 경제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알리바바나 텐센트, 바이두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규제로 이들의 사업 확장이 제약을 받게 됐기 때문이에요. 특히 금융기술 분야에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엔트파이트션의 상장이 막판에 취소되는 등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엔트파이내셜의 기업 가치는 약 3,240억 달러로 평가됐는데 상장이 취소되면서 관련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어요. 이런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망설이게 되고 결국 경제 전체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어요. 특히 외국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진민퇴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영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의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통제력을 우선시하는 거죠. 문제는 중국의 국영기업들 대부분이 효율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정부 보조금과 특혜 대출로 버티면서 겉으로는 큰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 경쟁력은 민간 기업에 비해 많이 부족해요. 이런 국영기업들의 자원을 집중하면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혁신이 필요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국영기업의 한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요. 미중 갈등의 심화도 중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트럼프 정부 때 시작된 무역 전쟁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되면서 이제는 구조적 대립으로 굳어졌습니다. 반도체나 AI,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가장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분야들이 모두 제재 대상입니다. TSMC 같은 대만 반도체 업체들도 미국 정부의 압박을 받아 중국 기업들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축소했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도 최신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막았고요. 이런 기술 봉쇄가 중국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이 급격히 축소된 것도 구글 서비스 사용 금지와 최신 반도체 조달 어려움 때문이었어요. 중국 정부가 국내용 반도체 기업 육성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술 격차를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7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공정 기술에서는 여전히 대만과 한국에 크게 뒤처져 있어요. 이런 기술 의존성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 고도화가 생각만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이 추진하는 제조 2025 계획도 외부 기술 제재로 인해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여요. 중국의 경제 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약 26%를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 한국산 중간재와 부품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 반도체나 화학, 기계류 같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중국 제조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중국 공장들의 가동률이 떨어지면 한국 기업들의 수출도 자동으로 감소하는 구조죠. 실제로 2023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약 21% 감소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감소폭이 컸는데 이는 중국 내 관련 산업의 수요 둔화와 직결된 현상이에요. 더 복잡한 문제는 중국이 더 이상 한국 제품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중국 정부가 공급망 자립화 정책을 본격 추진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한국에서 수입하던 부품들을 중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배터리 분야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CATL이나 BYD 같은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급성장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한중 경제관계의 패턴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이 중국에 부품과 소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완제품을 생산하는 분업 구조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치적 위험과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새로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요. 중국의 방간첩법이나 데이터 보안법 같은 새로운 규제들도 외국 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컨설팅이나 시장조사 같은 서비스업 분야에서 갑작스러운 단속이나 조사가 벌어지면서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시장이 크고 기회가 많아도 투자하기가 어렵겠죠. 실제로 2023년 한국의 대중국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약 32%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소비시장 변화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해외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는데 최근에는 중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걸차오 열풍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기술을 결합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샤오미나 화웨이 같은 중국 브랜드들이 애플이나 삼성과 경쟁할 정도로 성장했어요. 이런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제품만으로는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브랜드 스토리나 문화적 정체성이 더 중요해졌어요. 특히 화장품이나 패션 분야에서는 중국 자국 브랜드들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완벽일기나 화시즈 같은 중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한국 브랜드들의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14억 명의 거대한 시장이고 소득 수준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의 1인당 GDP가 약 1만 2,500달러를 넘어서면서 중산층 규모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소비 시장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는 어려워요.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겁니다. 과거처럼 단순한 제품 수출이나 생산 기지로서의 활용보다는 현지화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북중러 삼각 협력의 강화도 동북아 정세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 협력이 더욱 밀접해졌어요.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고 러시아는 중국산 공산품과 기술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러시아의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하는 대가로 군사 기술과 에너지를 받고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 이런 삼국 협력이 강화되면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나 식량 같은 전략 물자의 공급망에서 서구와는 다른 대안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이들 3국의 협력에도 한계가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는 본질적으로 경쟁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중앙아시아나 동유럽에서 영향력을 두고 경쟁하고 있고 군사 기술 분야에서도 서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해요. 완전한 동맹 관계라기보다는 각자의 필요에 의한 전술적 협력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한국 정부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안보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경제는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이원화 전략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도 선택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 편에 서라는 압박이 강해지고 있어요. 중국 내부의 사회적 변화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봉쇄 기간 중에 벌어진 백지 시위는 중국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정치의식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개혁 개방 이후에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은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의식도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점점 비판적인 시각을 갖기 시작한 건 중국 공산당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젊은 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분홍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애국주의자들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적인 정부 지지를 보였는데 최근에는 정부 정책에 대해 더 비판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면서 맹목적인 애국심보다는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변화가 중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과거처럼 일방적인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한류와 중국 문화 간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복 논란이나 김치 원조 주장 같은 문화적 분쟁들이 정치적 갈등과 맞물리면서 양국 국민 감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런 감정적 대립이 경제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중국 젊은 세대들의 반한 감정이 소비 보이콧으로 이어지면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일부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간헐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확산되면 한중 경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어요. 고위급 인사 교류를 늘리고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구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노력들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미중 갈등이라는 큰 틀에서 한중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중국의 인구 고령화 문제도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중국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중국 현대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일자리가 부족한데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어서 사회보장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젊은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생산성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어요. 이런 인구 구조 변화는 중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 제약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도 중국 경제에 큰 부담입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심각해졌는데 이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막대하게 들고 있어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 경제 위기의 본질은 성장 모델의 전환 실패에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 성장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내수 소비 성장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조정의 고통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진 거죠. 부동산 거품이나 지방정부 부채, 국영기업 비효율성 같은 고질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 경제의 진정한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 개혁은 단기적으로 고통을 수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중국 의존도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다변화된 경제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중국 시장의 중요성은 인정하되 과도한 의존은 피해야겠죠.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해서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자립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